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은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모른 채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 해서 전부 다 정말 수익이 된다라면 정말 누구나 쉽게 아마 주식에서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기랑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근데 사실 그게 전부 다 맞아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은 어찌됐건 간에 개별 종목 장세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개별적인 종목 장세인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코스닥이 갑자기 낙폭이 커지면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 1.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북한발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무슨 이슈가 나왔는지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3월 15일 11시경에 우리 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이 이런 발표를 했었죠.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식으로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외무성의 발언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이 앞전에 정상회담이 결렬될 상황에서 이제 비핵화 협상을 파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런 내용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다.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종목들이 떨어져야 될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이슈에 충격을 받는 이유는요. 대한민국 증시는 이 북한이라는 이슈가 상당히 매크로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증시가 저평가다라는 표현을 한 지가 벌써 40년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뭐 글로벌 위기 2008년 때도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대한민국은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만 보더라도 2018년 10월 달 당시에 지수가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PBR 기준으로 0.9배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사실 PBR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확실히 싸긴 쌉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그 싼 이유가 바로 북한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종전 상태이긴 하나 분단 국가입니다. 언제 이 전쟁이 발발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만 북한이 개방을 하거나 내지는 통일이 된다라면 남북 간의 이 경제 가치가 올라가면서 저평가라는 인식이 그대로 먹히면서 시장이 강세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 달과 2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왜 올라갔습니까? 북미 회담이 잘 진행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국이 싸다라는 인식이 결국은 먹혔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달, 2월 달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북한이 패세를 하면서 뭐 북미 회담 결렬하겠다 또는 비핵화 협상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험자산으로 가겠습니까? 안전자산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쟁 나면 과연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현금 있는 사람들이 최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식, 현물을 매도하면서 반대로 안전자산, 금이라든지 내지는 통화에서는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전부 다 매도로 바뀐 겁니다. 북한발 이슈가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나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면서 이러다가 북한이 진짜 폐쇄를 하면 어떡하지? 비핵화 협상 안 하고 과거처럼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악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도로 매도세로 전환이 됐었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2천억가량의 매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1139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IT주라든지 수출주들은 그대로 하락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남북 경협주들도 빠지지만요. 자, 그런데 재밌었던 건 지난주에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수급은 제가 꼭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급은 모든 재료의 선반영이라고 했는데 자, 코스피, 코스닥은 양시장은 매도를 했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매도를 했으나 반대로 선물 쪽에는 약 8천 계약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한 단발적 악재로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북한발 악재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시적 충격을 받긴 받았으나 오히려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의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면 오늘 장이 반등 나온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수급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급에서 여러분들 그림은 다 나옵니다. 수급이 어떤 모습을 잡아주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할 건가 하락할 건가,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강의를 통해 계속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수급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시장이 올라는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이나 유럽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별 종목 장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북한발 이슈는 단발적인 악재였으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중국 A지수가 MSCI에 추가 편입된다라는 이슈가 지난 2월 말에 생겼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이머징 마켓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중국으로 이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급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투자 매력을 느끼게 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는 상승은 했습니다. 코스닥이 0.64% 정도 상승은 했는데 이 상승이 제한적으로 막혀 있다는 겁니다. 왜? 외국인들 투자자가 안 들어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 매도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중소형주는 매수를 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는 매수가 크지가 않습니다. 오늘 대신에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2%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이 상승하면 국내 지수도 역시 상승을 하겠지만은 중국이 펄펄 올라가는 동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은 하되 상승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장세, 결국 개별 종목 장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다음 화면 볼까요? 자, 결국은 보시면은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47% 상승했고요. 항생지수도 1.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중국장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큽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는 0.16% 상승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글로벌 지수가 올라가는 반면에 국내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월 달은 글쎄요,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은 드나 3월에 계속적인 제한적 상승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장세에서는 결국 상승 종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한 섹터, 가장 강한 종목을 편입을 하거나 그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시장 소외주가 있다라면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를 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MSCI의 추가 편입 이슈가 5월 달과 8월 달 그리고 11월 달 세 차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지금보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4월 달에 지금이라도 소외된 종목들보다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으로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좋을 거고 돈 벌기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3월 달 이 개별 종목 장세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할 것인가? IT가 강할까요?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강할까요? 아니면 어떤 종목들이 강할까요? 글쎄요. 하나하나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앞두고 있는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드렸을 겁니다. 3월 말에 미국 암학회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주말 사이에 나왔죠. 한국과 중국 간의 항공 노선을 추가로 하면서 주당 70회 정도 추가로 열렸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중국 관련된 면세점이랑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 정책. 정부에서 어떤 발표가 나오느냐. 지난주에 뭐 민자 사업 발표라든지 내지는 뭐 벤처붐에 대해서 정책 발표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결국 이런 좀 이슈가 강하고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편입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쉬울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말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이 발표가 나오면서 뉴스가 나올 때 단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추세 상승이 나오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한중 항공 노선이 추가가 됐으나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미중 무역 협상이 자꾸 연기되면서 6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에 과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닐까? 지금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니 사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만큼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 전부 다 단발적인 이슈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죠. 하지만 미국 암학회 관련해가지고는 어떨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분명히 흐름이 다를 겁니다. 물론 우라노스가 이 대박 스쿨에 출연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저기 제약바이오가 갈장이구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크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제약바이오 공략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제약바이오는 아마 잘 안 움직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제약바이오가 과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의 섹터에 대해서 성향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찌됐건 간에 시장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약바이오는 성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과연 실적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신약 하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간은 보통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비용만 수천억 원이 듭니다. 자, 수천억 원이 들다 보니 대다수의 기업들이 R&D 과정 속에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 보십시오. 과연 흑자 종목들이 있을까요? 대다수가 적자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로메드, 내지는 티슈진, 그리고 신라젠, 또한 최근에 흑자 전환이 될 거라고 했지만 적자 전환이 된 차바이오텍,
전부 다 사실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는 절대 실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현재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판매가 될 시에 이 신약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게 바로 성장주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장주라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성장주의 수급이 쏠립니다. 왜요? 경기가 좋으니까 어쨌든 미래 가치를 미리 선반영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떨까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험자산으로 갑니까? 안전자산으로 갑니까? 안전자산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성장주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가치주, 현재 실적이 우량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현금성 자산이 많은 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주라는 걸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세장이 나왔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2015년, 2017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섰을 때고 당시에 경기 호황이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강세장이 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들이 대세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전체 다 상승할 수 있는 장일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라는 차트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다고요? 경기가 좋을 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아야, 경기가 좋아야 성장주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철저하게 성장주들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볼 때는 100을 기준으로, 이 100을 기준으로 100 위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경기 확장 국면, 경기가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사이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고요. 그리고 역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자, 정확하게 제가 네모박스로 그려놓은 구간, 100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저 때가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제약바이오가 대세 상승 나올 수 있는 해가 저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정확하게 보시면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00 밑으로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뭐라고 할까요? 경기 침체,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당연히 제약바이오 갈 시기가 아닙니다, 사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세 상승이 나올 시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공략하셨다가 손실 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성장주들이 힘을 못 쓰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기술적인 매매로 공략을 했는데 일시적 반등에서 멈추고 그대로 하락했다라는 거죠. 신라젠이든 셀트리온이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고 임상 2상이 있고 3상이 있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성장주에는 돈이 쏠리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의 대세 상승을 기대하고 비중을 크게 담으려면 경기 좋을 때 제약바이오에 그렇게 진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 때 신라젠이 몇백 프로 올라갔을 때하고는 지금은 현저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라노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 섹터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결국 2015년에서 2016년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 정확하게 경기가 좋을 때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숨죽여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시총 1위 기업이 정확하게 경기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셀트리온 계열사들 상반기 실적 부진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니까 더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라제는 최근에 무형성 논란에다가 팩400 일부 판권이 반환됐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가가 부진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대다수의 프로그램이라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승할 때가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은 국면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과거만큼 전체 종목들이 상승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라노스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 강의하길래 나 제약바이오 공략했는데 주가가 안 간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지금 갈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를 얘기한 거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약바이오 전체 종목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강의를 해드렸었죠? 딱 간단합니다. 3월 달에 이슈가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시라고 했던 겁니다. 뭐요? 미국 아마케입니다. 미국 아마케를 통해서 최근에 R&D 성과에 대해서 발표할 기업들, 이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제약회사들 쪽에서도 뭐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쪽에서 계속 목표 투자 의견을 자꾸 상향하는 종목들이 꽤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이슈에 같이 올라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당시에 표적항암제 R&D 성과 발표가 나오면서 당시에 뭐 대표적인 예시로 신라젠 같은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은 다릅니다. 암학회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암젠이라든지 대다수의 기업들이 CAR-T, CAR-T, 이중항체 관련된 R&D 성과 발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엄연히 말씀드려서 이중항체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임상 2상, 3상도 아니라 전임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R&D 성과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의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이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박스쿨 홈페이지에다가 자료 업로드해드리면서 꼭 이 종목들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2주 전입니다, 여러분들. 2주 전 화요일 날 올려드렸는데 아직도 아까운 거는 336명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전 너무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미국 암학회에서 주목받을 트렌드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뭐 제시해드렸나요? 에클론 제시해드리고 파맵신, ABR바이오, 유틸렉스 이 종목들 제시했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크게 갈 시장이 아닙니다. 3월달 모멘텀이 강한 종목을 공략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3월 5일 날 제가 이 자료를 업로드해드리고 그 이후부터의 지금 현재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자, ABR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69%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3월 5일부터입니다. 그리고 3월 5일부터 유틸렉스라는 종목도 지금 28%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셀리드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셀리드도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신고가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다르죠? 지금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라젠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하는 반면에 앞으로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 상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전체 섹터가 상승하지 못합니다. 가는 종목만 가게 되는 장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투자하셔야 그만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미국 지금 아마켓 제가 요 자료도 첫날 제시를 해드렸는데 보면은 지금 뭐 오스코텍, 녹십자, HLB 뭐 전반적으로 또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제일 밑에 있는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3월 초부터 지금까지 1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갈 종목에만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 아닙니다. 혹시나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또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아직까지 못 사셨고 접근하지 못했거나 놓치셨던 분들은 어쨌든 3월 안에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들 공략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섹터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지금은 전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장이 아니라 특정 종목들만 갈 수 있습니다. 뭐 CART라든지 RNA 쪽, 미국 아마켓 참여된 기업들, 이런 종목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종목을 집중을 하셔야 되고 종목, 포트를 최대한 압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시장에 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기대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